인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필요하면은 관공서도 옮겨버립니다. 정부에서 가격을 딱 막아둡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보다 객관적인 중국의 모습을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는 차코페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서 시장과 정부 간의 균형점이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값이라는 게 상승을 하는데, 한국에서 그 정부와 시장이 보는 시각이 중국의 정부 시장이 보는 시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한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요, 정권이 변할 때마다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외치는 어떤 방향성, 지향점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표심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분들은요,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상승률 정도만 집값이 올라가 주면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라는 의견을 좀 보여주고 계시고요. 반면에 정치인들은 고가 지역을 꼭 이슈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사회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게 전체적으로 좋다, 이 정도의 어떤 커먼 센스가 정부나 시장이나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제 주변에 계신 중국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밖에서 사 먹는 옥수수도 가격이 올라가고 국수 같은 것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당연하다. 다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너무 덜 올라갈 때가 문제가 된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진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입니다. 주로 이제 정부, 시장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다주택자를요 보통 이렇게 안 부르고 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투기꾼이라고 부르면서 이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교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식의 구도를 많이 잡는 편이에요. 반면에 중국은 다주택자라는 게 결국 어떤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가 새로 개발이 되고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민간의 투자 자금원으로 이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 농민공을 비롯한 다양한 임대 수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다주택자들이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내버려 두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안에서는 너희가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또 막상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잃기도 하고 이럽니다. 가지고 가이드를 잡아뒀다고 해서 그 안에서 뭐 다 돈 벌고 쉽게 뭐 하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중국은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한국과 중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정책, 그리고 그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벌써 한 20여 회 가까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반드시 안정화시키겠다, 잡힐 때까지 계속 정책을 내놓겠다, 뭐 이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역으로 이거를 20번이나 계속 이어왔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정책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지 않은가, 그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중국은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규제 정책은 다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도 중국에서 다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비시장적인 방법도 씁니다. 그러니까 시장주의 경제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하는 것도 중국은 서슴없이 씁니다. 그 밑바닥에는요, 이게 지금 뭐 시장주의든 뭐 시장주의가 아니든 간에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있죠. 물론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대체 이게 시장적인 건지 비시장적인 건지도 모릅니다. 그냥 중국에서 쓰는 거니까요.
그렇고 이 파괴력이라는 거는요, 중국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커먼 센스는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그냥 간다,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요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효과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표적인 걸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쓰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중국은 이것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그게 더 낫다는 건 아니고요.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신도시 건설을 할 때에 분양가 커트라인을 딱 정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신도시 지역의 구축보다 가격을 더 낮게 잡아요. 근데 재밌는 게 구축보다 신축이 아파트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훨씬 더 좋고요. 여러 가지 각종 편의시설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을 딱 막아둡니다. 막아놓는 이유는 젊은 층이 여기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도시로 올 때 신도시 거주할 때 최대한 문턱을 낮춰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인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정부 정책이 뭐냐면요, 중국은 소유권하고 매매권을 분리시켜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집을 한 채 사시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도 가지시고 매매권도 가지세요. 근데 중국은 소유권을 갖습니다. 소유권을 갖는다는 거를 어떤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소유가 가능하냐. 근데 이제 그건 옛날에 복리분방제 때는요, 국가에서 집을 다 책임을 져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유할 필요가 없었죠. 국가에서 그냥 분배를 해주는 어떤 복지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개혁개방하면서 90년대 후반부터는요, 서서히 부동산 시장이 시장화가 됩니다. 시장화가 된다는 거는요, 사유재산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집을 철거를 해야든지 하면은요, 시장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중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어요, 중국에. 그거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권이라는 거를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중국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가 집을 소유하고는 있는데 아직 매매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입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매매권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거래 자체를 일어나지를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거 뭐 팔 사람이 있고 살 사람이 있어야지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매매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집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구매 제한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말로는 시엔고라고 합니다. 그거는 크게 지역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 기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 호구, 후커가 베이징이에요. 근데 제가 상해에 가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느냐, 저 집이 1000만 RMB짜리 집이 있어서 내가 돈이 돼서 살려고 해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상하이는 구매 제한을 걸어놔서 그래요. 그리고 그 구매 제한은 상하이에 후쿠오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지 못한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돈 많은 대도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집을 다 싹쓸이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버블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농민이나 소도시에서 온 친구들은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싶은데 아직 후쿠오가 없다. 근데 내가 후쿠오가 없다고 집을 못 사게 하면 어떠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 사람이 해당 도시에서 2년, 3년, 긴 데는 5년도 있고요. 우리로 치면 4대 보험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 납부한 그 증명서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구매 자격을 줍니다. 가격, 외적인 요소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지역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수량 기준의 구매 제한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티엔진에 있는 사람이 호구가 티엔진 호구예요. 그런데 자기가 집이 이미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텐진 시정부에서 티엔진 후쿠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해 텐진에 집을 살 수 있고 그 수량은 세 채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추가 구매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그 시 안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계속 투자하는 거를 막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제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조금 다운이 된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처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이거를 조금씩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은 평소에 자기가 매입 의사가 있던 그런 수요가 있던 사람들이 자기 돈을 꺼내서 시장에 푸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기 진작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이 중국 정부에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정부가 쓰는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이나 다양한 정책들은요, 부동산 시장을 억제시키기도 하지만 진작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정부가 시장을 꺼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불어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나면서요, 서구 사회, 그 다음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뭐 일본 이런 사례를 다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를 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이러한 거를 가져가야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학습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 단순히 공산주의라 가지고 중국은 뭐 후진적이다, 이거는 전혀 지금 동떨어진 이해를 하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부동산 주택 공급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의아한 게 굉장히 핫한 인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 공급을 계속 늘려버리면 이게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하락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기는 이제 그냥 진입장벽을 높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덜한 지역에 계속 신도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 저기 가서 살아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돈이 조금 부족하고 이러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뭐 상관없다, 그런데 살아도 좋다 그러면 가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계속 좀 찝찝하거든요. 저희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인데 저기는 가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는 자꾸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시장에 계속 던져요. 제가 봤을 때 전국을 다 통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계속 짓는 거를 다 합쳐보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몰리는 지역이 있고 안 몰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통으로 봐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추정을 제가 해봅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은요, 기본적으로 공급에 대해서요, 매력적인 신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이걸 얼마나 심하게 하느냐. 자, 우리나라는 강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만들기 어렵죠. 왜? 거기에 있는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드리기도 어렵고, 정부 관공서도 막 많이 몰려있고, 문화시설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게요, 일당 독재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옮겨버립니다, 중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대학을 제일 잘 보냅니다. 그게 어떤 신도시를 육성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걸 옮겨버려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막 몰린다. 근데 필요하면은 관공서도 옮겨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기회가 가는 것이 더 맞다라는 식의 사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게 강합니다. 언제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일단 내가 있는 데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강해요. 제가 느껴보면.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주택 공급, 특히 아파트 쪽으로 중국도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실제 수요보다 공급을 좀 더 많이 가져가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급이 딱 평형을 맞췄을 때에는 오히려 가격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급이 조금 더 넉넉하게 가도록 중국 정부에서 유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재밌는 현상은 실제로 시공하고 시행하는 그 중국에서 개발상이라고 하죠. 개발업체들이 자기 마진이 낮으니까 그런 거를 참여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좀 추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그 마찰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공급을 계속해가지고 밀어붙인다는 느낌,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 중국과 한국 정부하고 시장 간의 좀 균형점이 조금 다릅니다. 균형감이 좀 다르고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것은 이게 한국하고 중국이 다르다는 내용이지 어느 한편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가 자기 사회에 맞는, 그리고 계속 발전되어 온 형태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됩니다. 다만 한국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제 동떨어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최대한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괜찮았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5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